옛날 아주 먼 옛날, 안개가 짙게 드리운 숲 속 작은 마을에 토마스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돌보는 것보다는 세상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늘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고민하곤 했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종종 숲속을 거닐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는 특별히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한 도서관을 발견했는데, 그곳엔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담긴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권의 책을 발견했는데, 그 책은 자연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자연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고를 통해 세상이 올바른 질서를 찾아내겠다고 결심했죠. 그때부터 토마스는 자연 속에서 법칙들을 발견하기 위해 매일같이 숲을 거닐었습니다. 어느 날은 나무 아래 앉아 쉬다가 개미들을 보았습니다. 개미들은 흙을 파고 먹이를 모으고 철저하게 정해진 경로로 움직였습니다. 토마스는 개미들의 행동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도 그들만의 질서와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인간도 자신만의 내재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후로도 토마스는 자연이 여러 모습을 관찰하면서 자연법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맞춰 꽃이 피고 지며 새들이 철을 따라 이동하고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등을 보며 자연의 질서를 깨달았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연에 내재된 질서는 신이 창조한 것으로 인간은 이성을 통해 그 질서를 발견하고 이를 따름으로써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렇게 이론만 깨달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 토마스는 직접 사람들에게 이를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 나가 주민들을 모아 자연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과 지혜를 쓸 수 있다는 건 신이 우리에게 준 큰 선물입니다. 자연 속의 개미나 새들조차 그들만이 질서를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더 큰 질서를 따르며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점차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며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더욱 평화롭고 조화롭게 변화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해하고 돕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자신의 이론이 단순한 사고 실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의 생활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토마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법이라는 신의 의지를 알려주었고, 사람들은 그 덕분에 선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선 토마스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것처럼 때때로 숲을 걸으며 자연의 지혜를 되새깁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먼 옛날, 인간들이 아직 국가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연 상태 속에 살던 시절이었다. 이들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란 상황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다. 마을마다 피로 얼룩진 전투, 서로를 방어하기 위한 벼랑, 끝 당금질이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잠에 들었고 매일 아침 자신이 소유한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주인공 탐스를 만나게 된다. 탐스는 그저 평범한 농부였으나 어느 날 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왜 우리는 항상 싸우고만 있을까? 다른 방식은 없는 걸까? 라며 고뇌에 빠지던 탐스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어떤 공동의 룰을 만들자고 결심하게 된다. 다음 날 아침, 탐스는 마을 한가운데로 가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일부는 호기심으로, 일부는 회의감으로 그를 주시했다. 그는 큰 나무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눈을 뜰 때마다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을 밖으로 나가면 누가 우리를 해칠지 모르고 심지어 이웃마저도 언제 공격해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서로의 권리를 양도하고 더 큰 공동체를 이루어 주권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 주권자는 우리의 권리를 대신하여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일부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또 다른 몇몇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탐스는 자신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을 덧붙였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모든 농작물과 가축을 한 곳에 모으고 그것을 공정하게 나누는 겁니다. 물론 주권자는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필요한 때에는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결국 탐스의 설명은 점점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고 이 새로운 체제는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들은 더 이상의 투쟁과 피로 얼룩진 날들 없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탐스의 제안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그들은 주권자를 세우고 권리를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그 이후 탐스가 이끌던 새 체제는 이웃 마을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난 후로도 탐스는 이제 리바이어던이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우리가 아는 사회계약 논의 시작을 열었던 것이다. 그렇게 탐스는 자신의 이름을 떨쳤으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그의 업적을 기리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를 기억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여전히 그와 같은 사회계약의 이론을 바탕으로 질서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에 초록빛이 드리운 자연의 한가운데 온갖 동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마법 같은 숲이 있었어. 이 숲에는 인간도 함께 어울려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연 상태에서의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지냈지. 이곳에서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자유롭게 공존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삶이 이어졌어. 이 숲의 한가운데에는 루나라는 소녀가 있었어. 그녀는 열린 마음과 깊은 이해심을 가지고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의 의견을 존중했지. 루나는 이러한 자연 상태 속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듯했어. 하루는 숲의 동물들과 함께 호숫가에 앉아있던 루나에게 나이가 지긋한 거북이가 다가와 속삭였어. 루나, 너는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니? 루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어.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거북님, 인간은 그냥 인간 아닐까요? 거북이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 우리의 숲은 바로 장자크 루소가 말한 자연 상태를 잘 보여주는 곳이란다. 이곳에서는 모든 존재가 평등하며 서로를 해치려 하지 않지. 루소는 인간 본성이 본래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선하다고 주장했단다. 루나는 거북이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 그럼 인간은 왜 다른 곳에서는 자주 싸우고 고통받나요? 거북이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 그것은 인간이 자연 상태를 벗어나 문명화된 사회로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되었단다. 사유재산과 사회적 불평등이 생기면서 경계가 생기고 그로 인해 본성이 왜곡되기 시작했지. 루소는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서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했어. 루나는 거북이의 말을 듣고 결심했어. 그녀는 숲을 떠나 인간 세상으로 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어. 루나는 인간 본래의 모습을 기억하며 사람들에게 자연 상태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을 알리기로 했지. 그녀는 도시로 떠나 사람들이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했어. 마치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듯이 말이야. 숲의 모든 존재가 그녀를 응원하며 작별을 고했어. 루나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려 했단다. 그녀는 언제나 자연 상태의 숲을 그리워했지만 자신이 나아가려는 길이 그리움보다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았어. 그래서 오늘도 루나는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며 자연 상태에서의 본성을 되찾아가는 그날을 꿈꾸고 있단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루소의 자연 상태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먼 도시에서 커다란 하마의 등을 타고 도착한 이상한 외모의 철학자 레온이 그곳에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은 낯선 방문자에게 호기심을 보였지만 레온은 곧바로 그들에게 자신이 왜 이 마을을 찾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에 대해 연구하던 중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고 이를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레온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터로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효과적 이타주의가 무엇인지, 자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운 개념처럼 들렸지만 레온은 마을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자신이 준비해온 하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늘하늘한 로브를 두른 레온은 사과를 꺼내 들고는 말했다. 여러분, 만약 이 사과 한 개로 하마를 먹여야 한다고 합시다. 사과를 잘게 잘라 하마에게 주면 그냥 한 입에 삼켜버릴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과를 건조시켜 얇게 만든 후 하마에게 하루 한 조각씩 10일간 똑같이 나눠준다면 하마는 5일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사과 한 개로 하마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효과적 이타주의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대보였던 존 아저씨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이미 매년 많은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어. 그것도 중요하지 않나? 레온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존 아저씨. 하지만 그 기부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고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효과적 이타주의의 실천이겠죠? 이에 마을 사람들은 레온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삶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며 서로 돕고 자신들의 자원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마을은 합의하여 어느 기부 단체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기부금을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마을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번영했고 사람들 사이에 정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레온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부에 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더 많은 선을 이룰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스운 하마의 이야기지만 이로 인해 마을은 더욱 단단한 공동체가 되었고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최고의 자선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을 먼저 살피는 것이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며 미소 짓는 레온의 모습과 하늘을 향한 하마의 발톱은 그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고, 효과적 이타주의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은 더욱더 풍족하고 행복한 곳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